안녕하세요. 독서의 계획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교과서 42쪽을 펴도록 합시다. 한번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쏟아지는 현대사회에서는 잠시도 독서를 게을리할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학창 시절에만 수동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제 학교에서는 강제로 이렇게 선생님들이 뭐 수행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책을 읽히는데, 이제 진짜 졸업하면은 사회에 나가면 진짜 책을 1년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요즘 워낙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해결하는 시대니까요. 아마도 자발적으로 지속해서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독서 능력을 갖추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생 독자가 된다. 평생 독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뭐에서 개념을 대한 설명하는 거 우리 정의였죠. 자, 독서 이력 점검하고 성찰하기. 성찰하는 거는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죠.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거. 우리 1학기 때 수필 배울 때 뭡니까? 수필은 작가의 뭐 성찰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설명했었죠. 나의 독서 습관에 대한 반성은 평생 독자가 되는 첫걸음이다. 반성은 구체적이면서 객관적일 때 더 큰 효과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독서 이력 점검하고 성찰하기 첫 번째, 나의 독서 이력을 작성해 보고 이때까지 자신의 읽은 책 목록을 써보자. 그 다음에 독서 이력 점검하고 성찰하기 두 번째, 주로 어떤 분야의 책을 읽었고 어떤 태도를 읽었는지 살펴보자. 세 번째, 나 자신의 독서 태도는 적절했는지, 편증된 분야나 편협한 시각으로 시각이 담긴 책을 읽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보자. 편협한 시각은 어디 한쪽으로 기울여진 그런 시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그냥 자신 생각에 갇혀있는,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그런 글들을 말합니다. 자, 3. 장기적인 독서 계획 세우기. 평생 독자가 되려면 장기적인 독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독서를 하려는 마음을 가다듬고 독서 능력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서 계획을 세울 때는 첫 번째, 자신의 독서 계획 세우기 첫 번째, 자신의 흥미와 관심사, 적성과 진로, 학업과 직무 등을 고려해서 목록을 만들고 독서 계획 세우기 두 번째, 책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책을 읽기에 적합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 생각해보자. 요즘은 꼭 서점에 안 가더라도 이북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자기에게 맞는 읽는 그런 도구라든지 아니면 읽는 장소, 읽는 방법 등을 잘 선택하면 좋겠죠. 자, 모두 교과서 43쪽을 펴세요. 위에 부분에 독서 결과를 기록하는 습관, 독서 활동지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독서 포트폴리오 보도록 합시다. 독서 포트폴리오는 다양한 활동들을 모아 체계에 맞게 정리한 것이다. 독서 포트폴리오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죠. 정의죠. 그 다음에 쭉 나열하고 있죠. 예시죠. 메모하기까지 포함해야 되겠네요. 메모하기, 감상문 쓰기, 서평 쓰기 등 종류가 형식들은 무한하다. 그래서 독서 포트폴리오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서 활동은 학생 스스로 글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나아가 독서를 즐겨하는 습관을 지니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자, 그럼 모두 44쪽을 피고요. 이 부분은 이제 최재천이라는 학자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최재천 행복한 과학자. 최재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여러분들 유튜브에 최재천 치면 이 사람 뭐 강의나 인터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교수인데 인문적 소양이 뛰어나서 글을 정말 잘 써요. 알아듣기 쉽게. 요즘 그래서 베스트셀러가 보면은 요즘 만화책이 베스트셀러가 거의 많거든요. 여러분 교보문고 이런 데 한번 가보면 뭐 흔한 남매, 민점이 이런 게 베스트셀러에 굉장히 많은데 특이하게, 야, 요즘 이게 특이하다고 하니까 좀 슬픈데 최재천 교수는 특이하게 이 사람이 글을 쓰면은 어려운 약간 과학적인 분야의 글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쉽고 재밌기 때문에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과학자 최재천의 독서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그의 성장기를 직접 들어봄으로써 삶의 지치를 얻으려고 한다. 인터뷰에서 다른 내용을 소개하는 거죠. 성장기 들어보고 삶의 지침을 알아본다는 거죠. 자, 생물학자 최재천, 동물행동학자, 생태학자, 사회생물학자, 통섭의학자로 불리는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우리 쭉 나열하는 거 우리 뭐라 그랬다? 열거죠, 열거. 그는 인문학과 자연과학 통합을 꿈꾸며 과학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뷰 대세 최재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여기 큰 따옴표 쳐져 있는 부분을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과학자 최재천 독서 인생 전집에서 출발하다. 전집은 여러 이렇게 분야의 책을 모아놓은 거죠. 대표적인 게 Y가 있죠. Y 시리즈 보면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모아놓은 책이죠. 그걸 전집이라 그러죠. 자, 책에 대한 첫 기억, 그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는 주저하지 않고 동화 백과사전이라고 답한다. 백과사전은 여러 현상에 대한 설명이 담긴 책인데 오늘날 치면 뭐 위키백과 이런 거죠. 나무 위키는 좀 개인적 견해가 많고 정확한 지식이 아니니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고, 정확한 지식이 담겨있는 위키백과가 더 맞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넉넉하지 않은 가정 형편 탓에 책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에 집안에 읽을 거리라고는 동화 백과사전,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동화 출판사에서 만든 백과사전, 여러 가지 Y랑 비슷한 거죠. Y를 그냥 글로 썼다고 보면 되는 그런 책이에요. 독서 이력 첫 번째죠. Y인데 만화책이 아닌 그냥 글로 쓴 Y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마루에 펴놓고 온종일 이리저리 들춰보는 게 일이었다. 다양한 사진과 내용으로 가득 찬 사전은 어린 제천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구였다. 그는 지금도 사회 소통을 넘어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제일 쉬운 방법을 다양한 책 읽기라고 말한다. 그래서 너무 하나만 읽으면 안 되고 다양한 분야에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다른 학문과 내가 잘 모르던 것도 새롭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는 사전을 접했을 때 그때부터 다른 세계라 사전으로 책을 접했었던 그때부터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는지도 모르겠다. 독서의 의미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 그러던 어머니가 세계 동화 전집, 세계에 이런 동화들이 모여 있는 거죠.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제천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이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선물 받은 책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는 책이 닳도록 읽고 또 읽었다. 그래서 집 없는 청사와 사랑의 학교는 수십 번씩 읽어도 눈물 감고도 외울 정도다. 사랑의 학교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은 별로 안 유명한데 옛날에는 굉장히 유명해서 애니메이션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졌던 그런 유명한 동화책입니다. 이 부분 큰 따옴표 쳐져 있죠. 최재천 말을 직접적으로 인터뷰한 사람이 이렇게 요약하거나 편집하지 않고 인용한 거죠. 인용은 뭐다? 다른 사람의 말과 글을 따오는 거죠. 여기서는 인용인데 그냥 인용이 아니고 뭡니까? 큰 따옴표 쳐져 있으면은 직접 인용이에요. 좀 이따 또 나오니까요. 넘어가죠. 그 후 중학교에서 들어가자마자 어머니는 한국 단편 문학 작품인데 뭐예요? 한 50쪽 미만으로 짧은 글, 우리 단편이라 그러죠. 그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열심히 읽은 책이 바로 이 전집이다. 독서 이력 세 번째, 단편 문학집 많이 읽었네요. 그는 김동인의 배따라기를 시작으로 주옥같은 한국 단편소설들을 삶아 먹듯 읽고 또 읽었다. 그러니 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모든 단편소설들은 그에게 식은 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그야말로 옛날에는 이렇게 오늘날에는 약간 요즘 시대에 나오는 문학작품 단편소설들이 많이 나오는데 선생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한국 단편 문학전집에 나오는 단편들이 학교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191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쓰여진 글이 되게 많이 나와서요. 그래서 학교 수업이 쉬었다는 거죠. 야, 손바닥 안에 있었다. 쉽게 이해했다는 거죠. 자, 여기 또 최재천의 인용이 있네요. 그래서 아까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둘 다 무슨 인용? 직접 인용. 왜 직접 인용? 큰 따옴표 쳐져 있으니까 그 사람 말 그대로 따온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합시다. 학교를 진학할 때는 어머니가 그에게 책을 사주셨다.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책들을 모아놓은 거죠. 독서 이력 네 번째. 그가 처음으로 우겨서 산 책이었다. 어찌 보면 최재천의 독서 인생은 전집 독서에 출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세계 동화 전집, 세계 단편 문학 전집, 노벨상 문학 전집, 이 세 가지 전집을 거치면서 그는 과학자에게 찾기 힘든 남다른 감성을 길렀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잘 쓰게 된 거군요. 여기도 직접 인용 부분이네요.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제가 받게 된 선물은 글을 쓸 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휙 하고 읽고 내용을 이해하는 독서하고 지금처럼 읽고 또 읽어서 구구절을 외우다시피 한 독서하고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예요. 반복적으로 읽는 것을 강조하네요. 저의 경우는 반복된 독서로 쌓인 것들이 글로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적 독서의 긍정적 효과죠. 나중에 머릿속에 기억하게 되면서 글을 쓸 때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최재천의 독서 이력이죠. 자, 그 다음에 문학청년 가학을 만나다.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전개되네요. 최재천이 17살 되던 1970년 수용소 군도를 쓴 솔제니친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솔제니친은 옆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을 놓칠 리 없는 그는 책방에서 솔제니치 책을 샀다.
그 책에 솔제니치가 쓴 수필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체제처는 모닥불과 개미라는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모닥불 속에 갇힌 동료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개미들의 이태적 행동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다. 잠깐 내용을 설명하면 모닥불과 개미, 이 사람이 이 지은이 솔제니치가 모닥불을 피우려고 이렇게 장작 나무 막대를 불에 던지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 막대에 개미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막대에 개미들이 뜨거우니까 막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나무 막대 속에 개미들이 줄지어서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개미가 죽으면 안 되니까 그 나무 막대를 이렇게 불 없는 데로, 모닥불 없는 데로 던져줬어요. 근데 개미들이 다시 모닥불 속으로 막 기어오는 거예요. 다시 자기가 죽을 건데 불에 뛰어들면. 그 아마 추측하기로는 그 안에 여왕 개미가 있기 때문에 여왕 개미를 구하려고, 여왕 개미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개미들이 모닥불로 이렇게 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희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 저들을 희생의 길로 함께 하게 하는 걸까? 의문에 꽂힌 그는 그 답을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정확한 건, 선생님이 방금 말한 게 정확한 건 아닌데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제니치 수필에도 왜 그런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우리 사람들과 비슷하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시간이 지나 사회생물학이라는 전공 분야를 만난 후 그때 풀었던 품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세계적인 자연과학자가 되었다. 자연을 보고 물음을 던지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를 과학 분야로 이끌어준 사람을 바로 그때 수필에서 만났던 솔제니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솔제니치 수필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인문 계열의 그런 글 때문에 과학자가 된 거죠. 그 개미에 대한 호기심, 사회생물학 전공하고 자연과학자가 된 거죠. 자, 창과 방패 없이 전쟁에 나갈 수 없다. 갈고 닦은 싸움의 기술 없이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세계로 뻗어나갈 젊은이들에게 필요한 무기는 무엇인가? 다 이게 공부죠. 공부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독서가 되겠네요. 공부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독서하는 능력을 키워라는 거랑 똑같은 거죠. 평균 수명이, 요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이 능력을 키워준 독서, 바로 위까지가 두 번째 질문이었죠. 체제천의 독서 경험과 진로 설계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독서가 삶의 여유가 있을 때는 휴식과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나름의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외면하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체제천의 메시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글쓴이의 견해죠. 그래서 밑에 이 견해가 나오니까요. 이 체제천의 견해는 함께 읽어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폭넓게 독서를 해야 해요. 어려운 책이라도 도전해야 합니다. 읽기 힘들어도 도전해서 읽고 또 읽다 보면 그 분야에 뭔가가 쌓이게 됩니다. 자연과학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하지만 하지 않으면 자신만 손해거든요. 21세를 살아가면서 자연과학을 모르고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자신을 스스로 망치는 행위와 같아요. 진화론도 읽고 과학책도 읽고 어려운 책, 쉬운 책 할 것이 닥치는 대로 이렇게 쭉 나열되고 있죠. 이거 열거라 그러죠. 진화론 11, 그 다음에 나노과학책 2, 어려운 책 3, 쉬운 책 4,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죠. 작심하고 계획을 세워서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줄 몰라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전혀 모르는 책도 나름의 읽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 어려운 책도 별 도움 없이 쭉 읽어내는 사람이 됩니다. 반복적, 습관적, 도전적 독서의 효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책도 쉽게 읽어낼 수 있다는 거죠. 노력하다 보면은. 자, 이 밑에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여기까지가 질문 3이죠.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들 워크북 8쪽을 피도록 합시다. 그래서 갈래는 인터뷰죠. 면담. 얼굴 면자죠. 이야기하는 거죠.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만나서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주관적. 체제철의 자신의 주관이고 주관적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교훈을 주고 있죠. 어떤 교훈? 우리 책 좀 많이 읽어라. 뭐 이런 거죠. 책 좀 열심히 읽어라. 그 다음에 제재 주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도 요거 1번은 각자 읽고 2번이 중요하겠네요. 자, 직접 인용하고 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큰 따옴표 쳐진 부분이었죠. 자, 작품의 구성은 여러분들 3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거죠. 요것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최재천의 독서 이력 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동화 백과사전과 세계 동화 전집 읽고, 중학교 때는 단편 문학 전집 읽고, 고등학교 때는 노벨상 문학 전집 읽은 거죠. 그래서 모닥불과 개미 읽으면서 자기 진로에 대해 큰 영향을 받은 거죠. 그 다음에 최재천의 독서 습관 중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반복적으로 읽으라는 거죠.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 나중에 글을 쓸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뒷장 넘어가서요. 자, 최재천의 독서의 의미 보면은 다른 학문과 소통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지식을 얻고 싶으면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모닥불과 개미를 읽고 나서 사회생물학자로서 이런 꿈을 가지게 됐다는 거고요. 현대사의 독서의 변화성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8번 능력을 키워주는 독서, 이것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수업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고요.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적 읽기를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 74쪽을 펴도록 합시다. 사실적 읽기는 글에 나타난 정보들을 종합하여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읽기 활동을 말한다. 정의죠. 사실적 읽기는 뭐다?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 정의라 그러죠. 이 활동은 글의 표면적으로 드러난 정보를 파악하는 것으로 읽기 방법 가운데 가장 핵심이 단 단계에 해당한다. 우리 시험 볼 때 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시험 문제 나오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단계에서 글의 하재를 정확히 찾아내고 핵심적인 내용과 구체적인 내용을 가려나고 논리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사실적 읽기의 방법. 자, 중심 내용과 주제 파악하기. 중심 내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네요. 중심 내용은 글에서 전달하려는 핵심 내용을 말한다. 글은 단어와 문장, 문단 등의 단위들이 모여서 구조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자세히 살펴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을 가려낼 수 있어야 비로소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중심 내용 파악 방법이죠. 그래서 구조를 살펴서 중요도가 높은 곳을 가려내야 된다는 거죠. 자, 요 밑에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 밑에 내용이,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이 여기 표로 정리되어 있는 거죠. 중심 내용 파악하려면 일단 핵심어나 하재를 파악하고, 하재는 이야기거리죠. 글 쓰는 소재죠. 하재와 관련성이 높은 내용 파악하고,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 구분하고, 문단 관계 파악해서 글 전체 중심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라는 거고요. 자, 글의 구조 파악하기 봅시다. 글은 여러 단위가 모여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이루는데 이를 글의 구조라고 한다. 글의 구조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글마다 각기 개성적인 구조를 갖추기 마련이지만 글의 종류에 따라 유형적 특성을 지니기도 한다. 설명적인 글은 자, 밑줄 긋습니다. 원인과 결과, 비교와 대조, 문제 제기와 해결 등 예시고 나열이죠. 설명적인 글에서 구조를 나열하고 있고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비교는 뭔지 알죠? 유사한 점이나 공통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비교랑 요 문학에서 국어에서 쓰이는 비교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차이점, 대조를 보통 비교로 많이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 많이 쓰죠. 대조는 뭐 차이점이나 반대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차이점이나 반대되는 거. 자, 그러면 다음 쪽 넘어가서요. 자, 그럼 페이지 75쪽 보도록 합시다. 글의 전개 방식 파악하기. 글에는 나름대로 일관된 논리 흐름을 존재하는데 이를 글의 전개 방식이라고 한다. 글의 전개 방식의 개념이 나와 있는 정의라 그러죠. 전개 방식은 대체로 글쓴이의 생각의 흐름에 유래하지만 때로는 글쓴이가 세운 표현 전략과 관련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글에 따라서 분류는 여러분들 요거 페이지 80쪽에 1-2번에 보기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가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 없는 게 유추랑 서사거든요. 그래서 유추랑 서사를 보면 유추는 어떤 현상을 통해서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면 A-라는 일이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름에 지금 더우니까 아이스크림이 많이 팔린다. 그럼 겨울에는 아이스크림이 좀 안 팔리겠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 유추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서사는 그냥 이렇게 길게 글을 쓰는 거죠. 산문적으로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이죠. 시간의 순서대로.
근데 이 시간의 순서가 꼭 바른 순서는 아닌 거죠. 뭐 바르게 갈 수도 있고 반대로 갈 수도 있고 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전개 방식을 이해하면 글을 내용을 사실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저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책 글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글은 집을 수집하면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대상이 확장 적용해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집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은 집이 이렇게 아예 못 쓰는 폐가가 되는 것처럼 사람의 몸도 아플 때 바로바로 못 고치면은 사람이 큰 병이 난다는 거죠. 나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바로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못하면은 나라가 아주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A라는 현상을 통해서 여기 A-와 A-까지 이렇게 유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걸 유추라고 합니다. 내용과 주제를 쉽게 정리할 수 있다. 즉 글쓴이가 말하는 것은 집이 아니라 나라에 가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은 나라를 바로잡는 데 논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76쪽을 펴도록 합시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는 엄연히 구분된다. 이제 대조를 하겠죠. 이 두 개를 대조하고 그 다음에 만나는 인간과 생물학적 인간, 이것도 대조를 이루겠죠. 별개인 것처럼 마찬가지다. 근데 이거 첫 번째 문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또 마찬가지라는 거 보니까 비교, 공통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서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생물학적 커피는 커피 나무에 매달린 체리 씨앗, 즉 생두를 의미한다. 그러나 갓 수확한 생두는 옅은 희색을 띤 흰색의 향도 거의 없이 쓰기만 하다. 우리가 아는 커피 모양과는 완전 다른 거죠. 꽃향기에서 풀냄새, 초콜릿에 이른 풍부한 향을 포괄하고 시고 쓰고 떫은 맛을 아우르며 향토색에서 검은색에 가까운 짙은 갈색의 다양한 갈색의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커피는 말리고 볶는 과정. 우리가 생각하는 커피콩, 약간 검은색이나 갈색은 커피 말리고 볶는 과정을 통해서 탄생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처음이죠. 마시는 커피와 생물학적 커피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림 보면 알 수 있듯이 커피 생두는 원래는 하얀색인데 이걸 볶으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된다고 합니다. 커피를 가공하는 방식은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눌 수 있다. 분류죠. 분류는 어떤 하나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죠. 여기서는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이렇게 나눈 거죠. 자연식이라고도 불리는 건식법은 이 부분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장 넘어갈게요. 이렇게 선별한, 자 여러분들 교과서 77쪽 첫 번째 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별한 체리는 커다란 콘크리트 블록 벽돌 파티오 뜨는 돗자리를 펼쳐놓고 햇볕을 받도록 한다. 한국에서 가을에 고추를 말리는 광경과 굉장히 흡사하다. 이렇게 공통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비교한 거고요. 고추도 우리 마당에 이렇게 널어놓고 말리죠. 체리는 꾸준히 갈퀴나 손으로 섞고 뒤집어 골고루 마르도록 한다. 체리가 최적인 상태인 12.5%의 수분을 먹을 때까지 2주간 말린다. 2-3주간 말린다. 햇볕이 약하거나 습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4주까지 말리기도 한다.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대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규모가 큰 농장에서는 더운 바람이 나오는 드라이를 사용할 말리는 기간을 단축하기도 한다. 건조 작업은 커피의 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체리가 너무 마르면 부서지기 쉬워 운송하는 동안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이런 걸 인가라 그러죠. 원인과 결과라는 거죠. 너무 마르면은 부서지기, 너무 마른 게 원인이면은 이제 부서지기 쉬워져서 손상될 위험이 커진다. 이게 결과죠. 그렇다고 덜 말리면 이것도 인가죠. 원인과 결과죠.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품질이 떨어진다. 너무 덜 말리면은 또 품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너무 마르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은 12.5%의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린 체리는 공장에서 껍질을 벗길 때까지 특별히 고안된 사일로에 보관된다. 사일로는 여러분들 곡물 창고 같은 건데 오른쪽 날개 부분에 나와 있어요. 공장에서는 기계를 사용하여 생두를 체리에 분리해낸 후 이를 직접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 포대에 담는다. 뭐 쌀포대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담는 거죠. 값싼 로부스타 커피는 대부분 비용이 덜 들고 손이 덜 가는 건식법을 통해 가공된다. 브라질에 생산하는 아라비카 커피의 95%, 에티오피아, 아이티, 파라과이, 아라비카의 대부분, 일본, 인도, 에콰도르산 아라비카도 건식법을 거친다.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 거고, 예를 들고 쭉 예를 열거하고 있는, 예시를 열거하고 있는 거죠. 자, 습식법은 특별히 고안된 기계와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건식법보다 커피의 본래 맛과 향을 더욱더 훌륭하게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훼손도 적다. 이 장점이죠. 습식법의 장점입니다. 따라서 습식법은 주로 고급 아라비카 커피 원두를 가공하는 데 이용된다. 수확한 체리는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물이 가득 담긴 커다란 탱크 속에서 세척 및 분류 과정을 거친다. 잘 여문 것과 익지 않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으로 선별하고 선별 작업이 끝나면 체리의 껍질과 가육을 제거한다. 가육은 씨앗과 껍질을 제외한 그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사과에서는 배에서는 약간 하얀 부분 있죠. 배에서는 하얀 부분, 바나나에서도 약간 하얀 부분, 이런 거 껍질과 씨앗을 제외한 부분이죠. 이 과정이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장 큰 차이이다. 그래서 우리 가육 제거에 사용되는 기계에는 움직이는 면과 고정된 면이 마주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체리가 통과하면 껍질과 가육이 떨어져 나가고 생두가 분리된다. 생두는 커피 씨앗을 가공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기계를 통과하면서 요 안에 날카로운 이런 뭐 칼날 비슷하게 생긴 뾰족한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껍질도 벗기고 다시 씨앗도 솎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7번, 8번은 여기 7번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쪽에 8번 있죠. 7번, 8번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선생님은 바로 9번부터 설명할게요. 자, 21번째 줄 합니다. 78쪽 21번째 줄 합니다. 건식법과 습식법을 통해 얻은 생두는 수출되기 직전에 큐어링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친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은색막이 이 과정에서 벗겨지고 먼지와 불순물이 제거된다. 이 큐어링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결점을 지닌 것은 기계를 사용해 솎아낸다. 도매상들이 선택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생두에는 품질에 따라 이름과 등급이 매겨진다. 이렇게 길고 복잡한 가공을 거쳤는데도 우리가 알고 있는 커피 모습이 아니다. 회색빛을 띤 흰색의 풋내가 나는 상태이다. 생두는 로스팅 또는 배전이라고 하는 볶는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커피 원두로 재탄생한다. 우리가 아는 그 검은색 커피 원두는 이렇게 볶아야 된다는 거죠. 과정이 드러나고 있네요. 자, 다음 쪽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카라멜하는 어린 시절 불량식품의 대명사 뽑기를 연상하면 이해하기 쉽다. 설탕을 쇠로 된 주걱에 담아 불 위에 올리면 설탕이 녹으면서 구수한 향기가 나는데 우리 거기 구수한 향기가 나는 갈색 액체로 변하는데 이것을 카라멜하라고 한다. 카라멜하의 정의가 나오죠. 우리 오징어 게임 보면은 그거 뭐죠? 설탕 과자 이렇게 모양, 별 모양, 뭐 달 모양,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 나오죠. 그 설탕 과자를 이런 식으로 설탕을 쇠로 된 주걱에 담아서 녹여서 만드는 거죠. 이게 지역마다 다 명칭이 다르다 그래요. 어떤 나라는 뭐 어떤 지역은 국자라 그러고 어떤 나라는 쪽자라 그러고 어떤 지역은 뭐 뽑기라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자, 커피 원두는 로스팅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맛과 향을 얻는다. 로스팅은 대략 9가지 강도로 나누는데 이에 따라 원두의 색은 향토색에서부터 검은 갈색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바뀐다. 또 커피를 끓일 때 쓴맛, 단맛, 신맛 등 조금씩 다른 맛을 느끼게 일시된다. 로스팅은 수출국보다 소비국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로스팅하는 과정은 이렇게 뭐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가 아니라 커피를 많이 모시는 뭐 미국이나 유럽, 뭐 한국도 엄청 많이 마시죠. 그런 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로스팅하기 위해서도 하지만 소비국에서 이루어지는 원인이 나오고 있죠. 브라질을 제외한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들이 로스팅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원인, 요거는 위에 건 첫 번째 원인이죠. 로스팅을 마친 커피 원두는 다시 원두를 드립이나 에스프레소 등의 방식으로 추출하면 이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음료인 커피가 된다. 자, 건식법과 습식법 여기까지 중간이고요. 건식법과 습식법의 가정과 특징이죠. 그래서 말르는 커피를 말리는 방법에 따라 이렇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나누는 거죠.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대조도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끝부분이죠. 내용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은 끝냈으니까 워크북 22쪽을 보도록 합시다. 갈래는 설명문, 어떤 현상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사실적, 체계적, 건식법과 습식법의 과정, 이렇게 커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제재, 주제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 분류, 하나의 기준에 따라 나누는 거죠. 그다음 공통점, 비교는 공통점을 설명하는 거고요. 2번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작품의 구성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건식법과 습식법의 차이점, 이거 본문에 다 나와 있었던 거죠. 이것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건식법의 가정과 방법, 이 글이 전개가 뭡니까? 어떤 가정으로 전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식법의 가정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쪽 넘어가서 23쪽에 습식법의 가정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책에 다 나와있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제 건식법이든 습식법이든 어쨌든 커피 이제 원두를 말리면은 이제 큐어링과 로스팅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커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좀 내용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요. 자,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추론적 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교과서 84쪽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론적 읽기는 직접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추측하면서 읽는 활동을 말한다. 추론적 읽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우리 개념을 설명하는 거 유식한 말로 우리 정의라 그랬죠. 독자는 글에 드러난 정보를 근거로, 사실적 읽기를 근거로 의도와 목적, 숨겨진 주제나 생략된 내용 등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추론적 읽기라는 거죠. 사실적 읽기가 글에 직접 드러난 내용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추론적 읽기는 사실적 읽기를 토대로 한 다음에 글의 의미를 더 깊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 뭐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뭐 의도로 적절한 것은, 글 쓴 사람의 의도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우리 찾는 문제가 추론적 읽기의 개념, 추론적 읽기가 되겠죠. 추론적 읽기 방법,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다. 그렇지만 글쓴이의 의도와 목적에서 글을 썼는지 직접 밝히는 경우는 드물고, 만약 직접 의도와 목적을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이게 글쓴이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 추론하는 방법인 거죠. 독자가 글의 내용과 맥락을 자세히 살펴서 글쓴이의 의도,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해야 글의 내용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맥락을 자세히 살펴면 의도나 목적, 숨겨진 주제를 추론할 수 있다는 거죠. 생략된 내용 추론하기, 우리가 글을 쓸 때 모든 정보를 글에 직접 제시하지 않는다. 글쓴이는 글을 쓰는 목적을 고려하여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능숙한 독자는 이러한 부분을 채워가며 글을 읽는다. 독자는 글의 앞뒤 문맥, 글을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 등에 나타난 여러 단서를 찾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글쓴이가 직접 말하지 않은 부분까지 추론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가 추론 방법이죠. 앞뒤 문맥, 구성하는 단어나 문장 등에 나타난 여러 단서를 찾고 지식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 박스의 글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위에 제시한 글은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의 연설문 서두 부분이다. 서문이라는 거죠. 서문, 시작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인종차별에 대한 정보가 직접 드러나 있지 않지만 독자는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진리라는 구절을 단서로 삼고 마틴 루터 킹의 생애, 우리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연설문에 숨겨진 내용까지 읽어낼 수 있다. 생략된 내용처럼. 그러니까 뭡니까? 흑인, 백인 뭐 다들 평등한 사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6쪽 펴도록 하죠. 나는 문화유산을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분들이 남긴 삶의 흔적이라고 하고 싶다. 글쓴이의 견해죠. 글쓴이의 견해. 어떤 진리나 사실이 아니라 글쓴이의 생각인 거죠. 삶의 흔적은 동시에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집을 지을 줄 아는 집을, 아는 이는 집을,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이는 그림을, 그릇을 빌을 줄 아는 이는 그릇을 문화유산으로 남겼다. 무엇을 할 줄 안다는 말은 무엇을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인다는 말은 곧 여러 형식 내용의 알미 축적된다는 말이다. 이게 유추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무엇을 할 줄 안다가 A고 능력이 있다는 게 B라는 거죠. 그러면 지나간 삶의 흔적이 쌓이는 건 A 다신 거죠. 그랬을 때 뭡니까? 지닌 알미 축적된다는 게 B 다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현상을 통해서 다른 현상을 추측하는 거, 이걸 우리 유추라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내가 가장 지금 내 관심을 끄는 것은 살림에 연관된 것이고 더 구차하게 말하면 의식주에 연관된 것이다. 잘 살던 사람들이 고급 문화 연관된 것도 도로 눈길을 끌지만 자, 어렵게 살던 이들이 남긴 생활 문화의 흔적이 내 삶에 더 큰 힘을 준다. 글쓴이는 약간 소박한 미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했지만 나는 농사일이 젖먹이나 다름없다. 의식주를 필요한 것을 기를 줄도 모르는 처지다. 아는 게 없으니 힘도 없다. 따라서 농촌 문화 유산을 이어받는 일은 나에게 신미안을 높이고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일이 아니라 살아남을 길을 찾는 절박한 생존의 문제다. 첫 번째 줄부터 여기까지가 처음이죠. 조상들의 삶의 흔적인 문화유산입니다. 내가 사는 농가의 뜰에는 농촌이죠. 농촌집이죠. 농촌에 지은 집의 뜰에는 마당, 정원 같은 거죠. 여러 가지 나무가 있다. 조그만 하단에는 꽃도 있다. 잘 꾸며놓은 도시의 정원, 농가의 뜰과 도시 정원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견주면 초락이 짝이 없는 들이다. 하단은 뭐 꽃이나 나무 같은 거 심어놓은 조그만 정원을 말하는 거죠. 소나무, 해양목, 향나무들로 대표되는 늘 푸른 나무, 사시사철 이렇게 잎이 지지 않는 그런 나무죠. 한 그루도 없다. 겨울에는 살풀경하기까지 하다. 살풀경하다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살풀경하다는 건 약간 삭막하다, 쓸쓸하다, 삭막하고 쓸쓸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여겨보면 볼수록 이 뜰 가꾼 분의 슬기로움에 놀라게 된다. 잘 손질된 앙증막 뭐 작고 귀엽다 이런 뜻이죠. 상록수 이렇게 늘 푸른 소나무가 아니고 늘 푸른 나무로 꾸며놓은 정원은 조선식 정원이 아니다. 내 앞에 있는 시골집들이 조선식 정원이다. 그래서 사시사철 푸른 나무 한창 푸른 정원은 우리 전통의 정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집 뜰에는 감나무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7그루, 살구나무와 앵두나무, 석류, 보리수 나무가 한 그루씩 있다. 열거하고 있죠. 쭉 나열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하단에는 이 꽃들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다른 과일나무들은 한 가무뿐인데 왜 감나무만 유난히 많을까? 이게 묻고 있는 거죠. 2해가 지나고 나서야 그 이유를 조그만한 일개음으로 가슴을 쳤다. 직접 먹어보면서 느낀 바이지만 다른 과일들은 모두 한철 음식이다. 그리고 많이 먹어보았자 배를 불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감은 곶감으로 깎아 오래 감을 말리는 거죠. 감은 오래 이렇게 보관이 가능하다는 거죠. 간직해두고 먹을 수 있을 뿐더러 공복에 배가 고플 때 훌륭한 요깃거리, 배를 채우는 거리가 된다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네요. 문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만 해도 그렇다. 모란이나 작약의 뿌리는 좋은 한약재이고 창포물로 머리를 감고 국화꽃은 다시 향기로운 술을 빚을 수 있다. 아, 그렇구나. 생산문화가 농가의 뜰이죠. 직접 필요한 뭐 이런 물건들을 직접 이 하단이나 정원에서 얻는다는 거죠. 소비 문화는 도시의 정원이겠죠. 차이가 뜰을 꾸미는 데서까지 두드러지는구나. 우리 집들에 서 있는 과일 나무들도 나에게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지만 천연 물감을 만드는 여러 재료들과 물들이는 법을 일러주는 마을 어른이나 이웃들도 훌륭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위에 게 약간 유형의 문화라면 밑에 거는 무형의 문화인 거죠. 지난해 여름부터 우리는 배에 천연 물감을 들이는 시험을 했다. 배는 천 이름이고 여기 교과서 그림에 나와 있죠. 처음에는 덜 익은 감을 찧어서 가롯을 만들었는데 어, 자, 가롯은 약간 주황색 무늬가 나는 옷이죠.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이 옷을 많이 입었다 그래요. 한겨울이 되어 한겨울이 되어 일손이 한가해지면서 차츰 실현 범위를 넓히고 있었다. 처음에 이렇게 감이 약간 붉은빛을 띠니까 주황색 빛을 띠니까 주황색 옷을 만들었는데 점점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서 다양한 색깔의 옷을 염색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참나무 껍질, 밤나무 껍질, 항토와 규토, 쑥, 소리쟁이, 엉겅퀴, 개망초, 머위 이렇게 쭉 열거한 거고요. 사실 이런 게 뭔지는 알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붉은색과 푸른색을 얻기 위해 이 꽃 쪽의 씨앗을 구해 밭을 뿌렸다. 처음 출발은 염료 산업이 공해 산업인데다 살갗에 닿는 인공 염료가 건강에 이롭지 않으냐 생각이 이루어졌는데 일하는 틈틈이 물들인 옷값이 이제 자그만치 50가지, 50가지가 넘는다는 거죠. 같은 밤나무 껍질이나 쑥에서도 한 가지 색만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기에 그야말로 색깔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는 거고요.
양파 껍질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모아두면 전혀 좋은 천연 물감이 되는데 큰 따옴표 있네요. 직접 인용이죠. 본인의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따왔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말도 괜찮고 어쨌든 말이나 글을 따오는 걸 우리 인용이라 그러죠. 무심히 던지는 이런 한마디가 우리의 귀에는 가뭄에 듣는 담비 소리보다 더 반갑다. 비유인 거죠. 반가운데 가뭄에 듣는 담비, 아주 소중한 비라는 거죠. 살아가는데 필요한 암과 힘의 원천인 문화유산은 이렇듯 살아 숨쉬는 생명체의 모습으로 전승되어 오기도 한다.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간의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세간은 지가한 살림에 쓰이는 온갖 물건이죠. 세탁기, 냉장고, 청소기, 가스레인지, 그릇, 숟가락, 젓가락 다 되겠죠. 자, 다음 달랑 넘어가서요. 지난해부터 모으기 시작한 항아리가 큰 것 작은 것 합해서 지금은 600개가 넘게 장독대를 가득 채우고 있다. 엄청나네요. 여러분들 항아리가 뭔지는 다 알죠. 항아리 보쌈 이런 거 들어봤을 텐데, 그래서 이게 항아리고 이게 장독대인데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는데 항아리는 쪼매난 거고 장독대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 장독대 안에 항아리를 넣어서 보관했나 봐요. 그래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이 장독대나 항아리 안에 음식을 넣고 지하 땅을 파서 묻으면은 굉장히 시원해지면서 음식이 상하지 않고 오늘날의 냉장고의 역할을 했다 그래요. 깨지기도 쉽고 가져가 보아야 이삿짐만 늘 뿐만 아니라 둘 곳도 마땅치 않아 장독대에 두고 떠나는 것이다. 요 위에까지 이거는 농촌 살림이 어려워지면서 도시나 떠난 이들이 무척 많은데 이분들 떠날 때 대표적인 빈집에 남겨가는 대표적인 세간이 큰 항아리다. 그래서 소비 문화적 관점이죠. 항아리가 무겁고 돈도 안 되니까 그냥 다 놔두고 가버리는 거죠. 장독대에서 빈집을 지키는 항아리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밑이 빠지거나 밑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깨져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다. 항아리를 빚은 옹기장이 공력도 공력이거니와 아름드리 소나무를 베어, 아름드리 우리 한웅 이렇게 우리가 팔로 동그랗게 양팔로 동그랗게 만들었을 때 그 정도 굵기 되는 소나무죠. 베어 1200도가 넘는 온도에서 구운 소중한 그릇이 아무데도 쓰이지 못하고 버림받는 게 안타까워 이 숨쉬는 항아리들의 간장, 고추장, 식초, 효소, 젓갈을 담아 익히면 어려운 삶의 보탬이 될 날이 오리라는 기대 속에 모은 것인데 장독대를 크게 만들어 앉혀놓고 보니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처음에는 솜씨가 뛰어난 것과 서툰 것이 가려지고 모양이 예쁜 것과 안 예쁜 것이 비교되어 이것은 더 낫고 이것은 별로이고 하는 분별지가 생기더니 두고 보면 볼수록 그리고 항아리들이 하나하나 채운 발효식품의 냄새, 발효 이렇게 약간 곰팡이가 피면서 약간 맛이 더 나오는 막걸리나 우리 김치 같은 게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냄새가 곳곳을 스치며 스칠수록 그런 구별이 없어지고 잘생기면 잘생긴 대로 못생기면 못생긴 대로 아름다움이 때로는 햇빛 속에서 때로는 달빛 속에서 때로는 나무 그늘 사이에서 짙게 묻어난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생기고 못생기는 구분이 있었는데 나중엔 다 소중하게 됐다는 거죠.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네요. 지난 200년 동안 자본이 숨은 주체가 되어 빚어낸 만드는 문화, 현대의 상징이죠. 생산의 문화죠. 거센 물결에 휩쓸려 수천 년 동안 자연이 숨은 주체가 되어 키워온 기르는 문화, 우리 전통을 상징하는 거죠. 유산들이 낡은 양식의 찌꺼기로 치부되어 여기저기 함부로 버려지는 것을 볼 때마다 쫙 넘어가서 교과서 89쪽 펴고요. 가스마리가 지난날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밑에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가 끝이죠. 암과 힘이 되어주는 문화유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들 워크북 26쪽을 펴도록 하죠. 자, 이 글이 갈래는 수필이죠. 수필은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생각을 자유로운 형식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죠. 내가 나의 이야기를 쓴 글이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주관적이고 사색적은 뭔가 생각한다는 거죠. 사색적인 글이고요. 작가 이꼴 나죠. 내가 나의 이야기하는 거죠. 작가 이꼴 나고요. 또 중요한 게 성찰이 드러나죠.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성찰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체험적, 사색적, 교훈적. 이 사람이 시골에서 이런 나무를 가꾸고 항아리를 옷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항아리를 모으는 그런 경험을 쓴 거죠. 제재랑 주제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 글쓴이의 인생관이 주제죠. 우리 전통 문화의 전승 가치가 중요성 나타나고요.
2번, 3번은 2번은 각자 읽어보고요. 3번은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와 그와 상반된 대상,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도시 정원이나 만드는 문화, 대조를 이루는 거죠. 뭐와 대조된다? 도시 정원은 농가의 뜰이죠. 뜰은 뭐 작은 마당 같은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드는 문화는 뭐와 대조된다? 우리 전통의 기르는 문화가 대조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도시 정원과 만드는 문화는 약간 현대의 그런 문화라면 농가의 뜰과 기르는 문화는 우리 전통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있는 거죠. 자, 처음, 중간, 끝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세 가지 경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농가에서의 정원의 경험, 나무 있던 농가의 뜰에서 느낀 깨달음, 그다음 천연 물감을 만드는 데서 느낀 깨달음, 그다음에 항아리 아름다움 나타나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문화유산의 의미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의 뜰에서 얻은 깨달음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마을 어른들이나 이웃들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는 거죠. 이것도 각자 읽어보고 항아리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기르는 문화와 여기서 만드는 문화, 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우리 전통 문화를 상속받아야 된다는 거죠. 작가의 견해죠.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는 이 중에서 뭐다? 기르는 문화라는 거죠. 기르는 문화. 자,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건 없었으니까요. 다들 이해하는 데는 쉬웠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판적 읽기를 할 텐데요. 다들 교과서 94쪽을 비도록 합니다. 자, 비판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정보, 관점 등이 올바른지 따져가면서 읽는 활동을 말한다. 이 비판적 읽기의 정의가 나와 있네요. 우리는 글쓴이 생각이나 책에서 제시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책을 읽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러한 독서 습관은 바람직하지 않다. 글쓴이의 가치관이나 생각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기만 하면 독서를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거나 폭넓은 관점을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비판적 읽기를 위해서 글에 포함된 관점이나 내용 그리고 표현 방법이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비판적 방법의 첫 번째 읽기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글에 숨겨진 글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까지 찾아내서 그것을 비판하며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비판적 읽기의 두 번째 방법인 거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요.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 판단하기. 내용의 타당성은 내 타당성에 대한 정의인 거죠. 글에 나타난 주장이 합리적이고 뒷받침하는 근거가 정확한지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이랑 근거가 맞지 않으면은 타당한 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개고기 식용을 반대한다. 그런데 뭐 이유로 개고기가 나는 맛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 전혀 적절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타당성이 어긋난다는 거죠. 글쓴이는 자신이 내세우는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는데 때로는 객관성이 없거나 부정확한 근거를 내세우기도 한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주장의 논리적 비약, 너무 오버하는 거 없는지, 왜곡하는 게 없는지, 근거가 사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따져가며 읽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점의 공정성의 개념이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를 말한다. 그래서 밑에 글쓴이는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에서 균형 잡힌 시각을 읽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 내용을 서술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담긴 글쓴이의 관점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인지 판단하며 읽어야 된다. 관점의 공정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글쓴이 주장에 쉽게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다음 쪽 넘어갈게요. 다들 교과서 95쪽을 펴도록 하죠. 글쓴이는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한다. 글쓴이의 생각이나 글에 담긴 내용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독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더욱 효과적인 표현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는 글을 읽을 때 글에 가장된 표현이나 사실을 왜곡하는 표현이 없는지 등을 헤아리며 읽어야 된다. 그래서 적절성을 헤아리는 방법인 거죠. 미지근 부분이. 글쓴이의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 비판하기.
모든 글에는 글쓴이의 의도가 담긴다. 또한 글쓴이가 속한 시대적, 사회문화적 이념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독자는 글쓴이의 진정한 의도나 사회문화적 이념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며 글을 읽어야 된다. 자, 글쓴이의 의도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 생각과 어떤 점이 다른지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글쓴이의 의도를 비판하는 방법이 되겠죠. 나아가 글에 담긴 사회문화적 이념이 올바른가도 따져가며 읽어야 된다. 사회문화적 이념을 비판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네요. 자, 네모 박스의 글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 글에서 비만 환자의 통계 수치를 근거로 들어 냉장고에 디귿 당장 먹지 않은 음식물이나 가공식품을 넣어두는 습관이 비만 환자를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독자는 우선 근거가 되는 통계가 정확하고 적절한지 살펴봐야 된다. 타당성을 살펴보는 거죠. 이러한 주장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는 냉장고에 불필요한 음식물을 보관하는 우리 습관을 반성하자는 것이다. 독자는 여기에 공감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뭐 다 버리면 이건 자원 낭비 아니냐? 그래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비판적으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비판하며 읽기는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뭐 작가에게 해줄 말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있죠. 작자에게 전해줄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우리 비판적 읽기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본문을 이제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 96쪽을 펴시다. 이 글은 우리 독립운동가인 애국지사 안창호 선생님이 쓴 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정의는 친애와 동정의 결합입니다. 친애는 약간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그런 뜻이죠. 친애란 부모가 자식을 보고 귀여워서 정으로서 사랑하며 이 친애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동정이란 자식이 당하는 고와 낙, 고는 고통이죠. 낙은 즐거움이죠. 고통과 즐거움을 자기가 당하는 것 같이 여깁니다. 그래서 이게 동정의 정의죠. 자식과 나를 한 몸처럼 이렇게 여기는 거네요. 그런 감정이네요. 그리고 돈수란 있는 정의를 더 커지게, 더 많아지게, 더 투어지게 한다 함입니다. 여기서는 돈수의 정의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같은 정의인데 여기서 의미는 다릅니다. 의미는 다르죠.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정의와 돈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의와 사회와의 관계. 자, 인류는 불행하고 불쌍한 자는 무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이요, 복 있는 자 중에 가장 다행하고 복 있는 자는 유정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정한 사회는 정의가 위에 설명했던 친애와 동정이 없는 사회고요. 유정한 사회는 이 정의가 있는 사회, 친애와 동정이 있는 사회죠. 그래서 사회에 정의가 있으면 학의가 있고, 학의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으면은 활동과 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연세법이라 그래요. 이런 거를 연세법. 연세법은 뭡니까? 문장의 끝,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의 시작이 연결되는 거죠. 다음 문장의 시작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는 학의가 있으면 흥미가 있고, 또 흥미가 연결되는 거죠. 흥미가 있으면 뭐가 있다. 그래서 학의가 있고, 학의가 여기서 또 연결되고, 흥미가 또 여기서 연결되는 거죠. 유정한 사회는 태양과 우로를 받는 것과 같고, 하원에, 이렇게 하단에 있는 것,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는 하단에 있는 것 같아서 여기는 고통이 없을 뿐더러 모든 일이 잘 되어 갑니다. 자, 다음 쪽 넘어갈게요. 자, 다들 교과서 97쪽을 펴도록 하고요. 자, 위에 보면은 쭉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97쪽 7번째 줄부터 합시다. 97쪽 7번째 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정한 대한사회. 우리 대한사회는 무정한 사회입니다. 다른 나라에도 무정한 사회가 많겠지만 우리 대한사회는 가장 불쌍한 사회입니다. 대한민국. 굉장히 좀 안 좋다는 거죠. 그 사회의 무정이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에 접어들게 했다는 거죠. 여러 백년 동안 사회에
100년 동안 사해에 사는 사람은 죽지 못하게 살았습니다. 그만큼 우리 조선 인민들이 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는 유정한 정의가 있는 사회의 맛을 모르고 살아왔으므로 사회의 무정함을 견디는 힘이 있거니와 유정한 사회에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 같은 무정한 사회에 들어오면 그는 죽고 말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족의 사할은 뭡니까? 삶과 죽음이 앞둔 문제, 지금 일제강점기죠. 우리나라가 뭐 망하느냐 아니면 다시 독립하느냐 그런 문제인 거죠. 앞에 두고도 냉정한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가 하는 운동에도 동지간의 정의가 있었던 듯 효력이 더 많았겠죠. 우리가 하는 운동, 여기서 안창호 선생님의 삶과 연기해보면 우리 강북 독립운동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독립운동도 서로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효율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당시 독립 노선에도 뭐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사람이 있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어서 대한민국 사회는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이런 갈등이 왜 생긴다? 무정한 사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조선이 대한제국과 조선 둘 다 무정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정의는 본래 첨부한 것이지만 오른쪽에 나와있죠. 유교를 숭상하는 데서 우리 민족은 남을 공경할 줄은 알았으나 남을 사랑하는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요 밑에 내용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선생님은 22번째 줄부터 할게요. 자, 어른들이 아이를 대할 때 개인의 완희물로 여깁니다. 완희물은 약간 놀리는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하여 울고 웃는 꼴을 보기 위하여 울려도 보고 웃겨도 봅니다. 인권 침해가 심했네요. 자기가 애 울리고 싶으면 그냥 울렸나봐요. 또 호랑이가 온다, 귀신이 온다 하여 아이들을 놀라게 합니다. 또한 집에 계신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나 부모님은 호령 막 소리를 꽥꽥 지르는 거죠. 호령과 매 때리기로, 매 해초리로 막 사람 때리는 거죠. 이를 삼음으로 아이들은 매를 맞을 생각이 떨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거죠. 나는 어렸을 때 산에 가서 놀기를 제일 좋아했는데 종일 놀다가 또 돌아올 때는 매를 맞을 생각이 떨면서 돌아왔어요. 좀 늦게 왔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았다는 거죠. 게다가 걸핏하면 아이들을 잘못했다고 내쫓습니다. 집에서 막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냥 쫓으면 다행이죠. 벌거벗겨서 막 쫓아내버리죠. 제 부모 집에서 쫓겨나 울면서 빙빙 돌아다니는 꼴은 참으로 기가 막혀 볼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 직접 제시는 뭡니까?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거죠. 우리 문학 시간에 배웠죠? 간접적 제시랑 직접적 제시가 있다. 간접적 제시는 어떤 하자의 서술자의 생각이나 그런 인물의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뭐 외양 묘사, 그 다음에 얼굴이 꼬질꼬질하고 막 옷이 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 가난한 거죠. 그 다음에 표정, 그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다, 인상이 굳었다 그러면 화가 난 거죠. 그 다음에 뭐 행동이나 대화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이런 거죠. 여기서 이 작품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뭐 서술자나 작가라기보다는 글쓴이가 맞겠죠. 자, 여러분들 다들 교과서 98쪽을 펴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들 위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98쪽 16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이제 조선과 이제 서양 아이들을 비교하는 거죠. 위에 부분은 약간 조선 사회의 문제점, 정의가 없는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서양 아이들은 실로 꽃보다 귀합니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조선이랑 완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정의가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죠. 정의 가득한 가정에서 자라난 까닭입니다. 소학교, 초등학교 가면 교사는 다 여자입니다.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정이 더 많은 까닭입니다. 이거 약간 성차별적인 발상인데요. 선생이 학생을 친절히 대접하므로 학생들은 선생을 매우 따르고 학교에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결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학교에 가기 싫다고 억지 쓰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선차에도 집회들 뭐 사람들이 모여서 모임을 갖는 거죠. 선차는 날개에 나와 있고요. 하기가 있습니다. 화목한 기운이 있다는 거죠. 근심이 있는 이는 결코 남의 앞에 나서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음악대가 있고 교회나 성당 같은 데 이렇게 기도 드리는 곳이죠. 또 교우들이 때때로 모여 웃고 먹으면서 정의를 화목하게 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밥과 옷 이상으로 여깁니다. 정의를 매우 중시한다는 거죠. 이 안창호 선생님도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의는 뭐였다, 여러분들? 친애와 동정의 결합이었던 거죠. 그래서 밑에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쪽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쭉 보면 서양 사회에서는 손님이 오면 웃으며 접대합니다. 부부가 될 남녀는 약혼 시절부터 열정적인 사랑이 지극하여 서로 껴안고 좋아합니다. 다른 이가 이를 흠하지 않고 그들에겐 아무런 공포가 없고 두터운 정뿐입니다. 남녀의 화합은 사회의 정의 기초이건만 우리 사회는 남녀를 꼭 갈라놓음으로 차디찬 세상을 이루고 맙니다. 남녀 7세 부동 속에서 옛날에 남녀 같이 있는 걸 굉장히 터부시했죠. 서양 사람은 정의에 자라고 정의에 살다가 정의에 죽습니다. 정의가 많음으로 학위가 있고 따라서 흥미가 있어서 화목한 기운이죠. 화목한 기운이 있어서 흥미가 있어서 다 잘 됩니다. 이거 아까 설명했던 연세법이죠. 앞구절의 끝단어를 다음 구절에 이어서 표현하는 거죠. 정의 계속 정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정의 기르기 공부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쭉 읽어보고요. 쭉 읽어보고 여기 1, 2, 3, 4, 5, 6, 7까지 다 읽어보면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그래서 무정한 사회와 다정한 사회의 차이죠. 그래서 무정한 사회가 대표되는 사회는 어디다? 조선이죠. 다정한 사회가 대표되는 건 어디다? 서양이죠. 그래서 이 서양과 조선이 뭘 이루고 있다?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00쪽으로 넘어가서요. 오, 드디어 100쪽이 되었네요. 100이란 숫자가 좀 의미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100이 이렇게 가득, 모든 이런 뜻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가 역사상 100번째 금메달을 땄다고 그래요. 100개 넘게 땄죠. 그래서 100번째 금메달도 달성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런 무정한 사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대한제국, 조선이 굉장히 무정한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강조를 위해서 서리법, 궁금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서리법을 쓴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단락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 마지막 문단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100쪽 11번째 줄부터 하도록 할게요. 정의 없는 대한민족의 고통은 실로 지옥 이상입니다. 대한인의 사회는 가시밭입니다.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길러 가운데 살아봅시다. 정의가 있어야 학이, 즐거운 기운이 있고 학위가 있어야 흥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성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연세법도 사용됐고요. 그래야 무슨 사업이든지 무슨 의무든지 하고 싶어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오직 이 정의돈수 네 글자에 의지하여 삽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죠. 유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중심 생각이네요. 여러분들 다들 워크북 29쪽을 펴도록 하죠. 자, 갈래는 논설문. 논설문은 뭐다? 자신 주장하는 글이죠. 어떤 의견, 견해를 적절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고요. 논설문이니까 주장하는 글이니까 당연히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쓴 글이죠. 어떤 설득을? 유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대조, 뭐 대조하고 있죠? 요거 대조인 거죠.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 우리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주제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특징도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작품의 구성은 우리가 본문 공부할 때 설명했었고요. 이 부분 정의와 돈수의 의미도 우리 본문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정의는 친애와 동정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돈수는 정의를 더 두껍게 하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유정한 사회, 무정한 사회, 대조고 나누고 있는데 유정한 사회는 우리 대표적으로 조선이죠. 대한제국 조선이고요. 무정한 사회는 적겠나요? 유정한 사회는 서양이고 무정한 사회는 뭐 조선, 대한제국 이렇게 되겠죠.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제 밑에 부분 이게 이 글쓴이가 말하는 주장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쪽 넘어가서 워크북 30쪽은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정의 기르기 공부의 필요성 쭉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애국자를 대하는 태도도 무정한 사회와 유정한 사회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의 기르기 공부 연쇄 효과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여러분들 뭐 내용은 어려운 거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수업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여러분들 모두 교과서 106쪽을 펴도록 합시다. 우리 감상적 읽기 할 차례죠. 감상적 읽기는
글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을 수용하고 내면화하는 읽기 활동을 말한다. 감상적 읽기의 정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감상적 읽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읽기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대부분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감상적 읽기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 가지 방법의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인지적 차원의 행동이었다면, 인지적은 뭐 안다는 거죠. 감상적 읽기는 글의 내용을 정서적으로 반응하기 위한 정의적 차원의 활동이다. 여기서 정의는 따뜻한 마음과 참된 의사고, 여기서 정의는 개념을 설명한다는 거죠. 한자가 다르죠. 이 정정적, 초코파이에 나오는 정을 나눈다 할 때 그 정자고요. 얘는 뭐 정할 정자, 뭐 결정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독자는 글의 구조 내용뿐만 아니라 표현이나 분위기, 그래서 표현된 심리와 정서 등을 음미해 가며 느끼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감상적 읽기 방법,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 찾아보기. 감상적 읽기 할 때 글의 표현 내용을 음미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본다. 그래서 공감하거나 감동적인 부분 찾아 읽기의 첫 번째 방법이죠. 소설이나 수필을 읽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어떤 특정한 글귀나 사건 또는 인물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특정 부분에서 나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연상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글을 읽는 과정에서 이런 내면적 공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 앞에 부분이 내면적 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로친 부분이 내면적 공감이라는 거죠. 이때 자신의 감동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돌이켜보고 점검하는 것이 좋다. 이게 방법 두 번째입니다. 공감한 부분 다른 사람과 비교 공유하기. 요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모두 교과서 107쪽을 펴도록 합시다. 감동적인 부분 내면화하기. 독서가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는 내면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글의 내용이나 독서 과정에서 얻은 가치, 태도, 사고, 정서 등을 자신의 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의미한다. 내면화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는 감상적 읽기에서도 필요하다. 책 읽고 전과 다르게 느끼고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면 독자에게는 감동의 내면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면화는 마음을 정하고 정서적 인격적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밑에 이 시랑 시에 대한 내용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07쪽 요 밑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쪽으로 넘어갈게요. 모두 교과서 108쪽을 펴도록 합시다. 이제 본문 살펴보도록 하죠.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에 언제나 탱자 한두 개가 지어져 있곤 했다. 탱자 여러분들 알까요? 귤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귤보다는 약간 작은 과일을 말하는 거죠.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지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을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덜 익은 거죠. 잘 익은 탱자는 약간 노란빛을, 주황빛 노란빛을 떼고 덜 익은 거는 약간 푸른색, 녹색빛을 떼는 거죠. 일 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곤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다. 요거는 쌤이 잘못 체크한 거니까 이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여기까지가 처음이고요. 어린 시절 지고 다니던 탱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과거 해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도 고향하면 탱자의 시큼한 맛, 미각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노랗게 된 손바닥, 시각이 나타나고 탱자의 냄새, 후각이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탱자와의 관련된 경험을 이렇게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08쪽 나머지 아랫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109쪽 세 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얼마 후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시에 탱자나무나 아니면은 아카시아 이런 찔레꽃, 장미꽃 등의 가시에 독이 있다 생각했죠. 근데 아빠가 말하는 거죠.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들에는 가시가 있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열매나 과일을 뜯어가지 못하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가시가 있다는 거죠. 밑줄 잘못 그은 거니까요.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다른 나무들은 가시 대신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써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아주 모습이 흉하게 생긴 것도 있다. 열거하는 거죠. 가시가 없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보호하는지 열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에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그래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탱자는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으시라. 스스로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이거 역설적인 거죠. 모순적 사항을 말하는 거죠. 모순적 사항은 약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칼은 어떤 창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창으로 방패를 찌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거를 모순된 사항이라고 말하는 거죠. 언제부턴가 내 손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과 영어 단어장, 학생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누군가를 향해 던진 돌멩이. 우리 80년대, 70년대는 독재 정권에 맞서서 국가 민주화를 위해 사람들이,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시위를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이 사람도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참여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시위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데모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곤 했다.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 않았지만 그런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 이제 어른이 돼서 집안일을 하는 거죠. 생활의 짐은 단 한 변도 가벼워진 적이 없었으며 그런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겠다. 일반화, 나의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반화를 시키고 있는 거죠. 한번 심어지고 나면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칠수록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음속에 상처겠죠. 그 상처가 계속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는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자신의 사람이 누구나 자신을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는 것을 예를 들고 있고 그 예를 쭉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열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110쪽 네 번째 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트레크라는 하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는 그래서 굉장히 장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거죠.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가시는 봐도 남들보다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던 것이다. 로트레크의 가시는 짧은 다리였던 거죠. 로트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아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의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뭐다? 성장의 발판이 된다는 거죠. 누구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이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작가의 의견이 드러나는 거죠. 가시를 대하는 자세. 우리가 뭐 마음에 있는 상처 그런 것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씻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잊으려고 하기보다는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12번째 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이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이다. 겸허하게, 약간 겸손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일지도 모른다. 가시의 가치를 강조하는 거죠. 가시는 아픔이나 상처를 상징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중간 부분입니다. 가시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무조건 없애려고 하지 말고 끌어안고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111쪽 네 번째 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평화롭던 유년 시절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고 내게 누가 전한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누구나 탱자나무에 가시가 있죠. 가시를 지니고 있다는 거고 지니고 산다는 거고요.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이제 세월의 흐름이죠.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다는 건 눈앞에 짙푸른 좁은 나이테가 여기서 세월의 흐름을 나이테를 늘려가고 있다는 게 세월의 흐름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요. 자, 111쪽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도록 합시다.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며. 그래서 향기로운 열매는 가시를 끌어안고 이겨낸 결과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끝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가시를 통해 얻은 인생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어떤 깨달음이에요? 때로는 상처나 아픔들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워크북 33쪽 펴도록 하죠. 자, 이 글의 갈래는 수필이죠. 수필은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 혹은 성찰은 반성하는 거죠. 성찰을 어떻게 쓴 글이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글이죠. 우리 수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경수필이고 하나는 중수필인데 이 글 같은 경우는 경수필이죠. 가벼울 경자, 무거울 중자입니다. 우리 이번에 올림픽 때 유도 보면은 가벼운 체급은 경량급이라 그러고 무거운 체급은 중량급이라 그러죠. 그래서 경수필은 약간 주관적이고 신변 잡기,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그다음에 가벼운 주제를 사용하고요. 중수필은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전문적이고 무거운 주제, 어디 뭐 학술지나 이런 데 학술지나 아니면 전문 지식이 담긴 잡지 같은데 쓰이는 글을 우리 중수필이라 그러죠. 성격은 뭐 교훈적, 서정적, 체험적이고 뭐 제재 주제는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특징 1번도 각자 읽어보고 2번 가시의 의미를 통해 구체적인 예를 통해 설명한다. 여기서는 로테르크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고요.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 사물을 통해서 어떤 사물? 가시가 상처를 상징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하나 더 있었죠. 뭐 나이테는 나이를 상징하는 거였고요. 세월을 상징하는 거였고요. 자, 4번도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작품의 구성 처음 중간 끝 이거는 본문 했을 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가시에 대한 인식 변화 이 사람이 가시는 처음에는 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지만 독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탱자나무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가시의 의미와 역할 요거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시와 열매와의 관계 이것도 한번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깨달음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가시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다? 여기 나와 있죠. 부정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죠.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뭐 글은 굉장히 쉬운 글이었으니까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창의적 읽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텐데요. 모두 교과서 116쪽을 펴시다. 창의적 읽기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정의죠. 그래서 창의적 읽기는 뭐다? 내용에 대한 이유와 비판을 바탕으로 독자 스스로 배운 대안을 구상하여 글을 읽는 활동을 말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대안, 해결책 아니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걸 말하는 거죠. 밑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창의적 읽기 방법은 글의 주제는 인간 내면 갈등이나 윤리적 판단의 사항처럼 비교적 개인적인 문제부터 마을, 국가, 인류 등 사회적 문제까지 다양하다. 그 문제사항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이나 해결은 때론 글에 직접 드러나기도 하고 숨어 있기도 한다. 그래서 문제사항과 해결 방안을 파악하려면 숨겨진 의도나 주제를 추론하면서 글쓴이가 말하려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글에 나타난 문제사항과 해결 방안 파악하는 방법이 되겠죠. 밑줄을 그은 부분이.
자, 그 다음에 글쓴이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그래서 받아들이면은 비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내가 대안을 창출할 수 없겠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약간, 비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제시한 문제사항과 글쓴이 해결 방안을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로 그 해결책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글쓴이가 제시하는 해결 방안이 절대적일 수 없으므로 논리적 타당성이나 실현 가능성, 효율성 등을 따져보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글쓴이의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고요. 타당성은 얼마나 뭐 좀 근거가 적절한가?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 통용이 되는 내용인가? 예를 들어 뭐 나는 흥성대원군 좋아하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게 공항을 다 폐쇄하자. 이런 거는 사회적으로 전혀 통용이 되지 않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부분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다들 교과서 117쪽 펴도록 합시다. 새로운 대안을 구상하고 제시하기. 글쓴이가 제시한 문제사항과 해결 방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독재는 주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된다. 즉, 어떤 문제사항에 대안을 마련할 때 대상과 관련있는 다른 관점의 글을 찾아보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된 정보를 검색할 수 있어야 된다. 새로운 대안 구상하고 제시하는 방법이 나와 있네요. 밑에 여러분들 신문 기사는 여기 네모 박스 안에 있는 신문 기사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와 같은 글을 읽을 때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 창의적 읽기 방법 첫 번째. 여기서 글쓴이가 글 쓴 의도는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제시하는 대안이 적절한지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창의 읽기 방법 두 번째죠.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창의적 읽기 방법 중에서도 117쪽 제일 위에 있는 새로운 대안을 구성하고 제시하는 방법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다들 교과서 118쪽 펴도록 하죠. 1997년 찰스 무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 태평양을 횡단하는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실존하는 인물이 경험했던 일을 쭉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내용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단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섬은 플라스틱 더미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아열대의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페트병과 뚜껑, 포장재, 플라스틱 조각을 헤쳐나갔다. 그래서 직접 인용인 거죠. 그래서 바다에서 플라스틱이 쌓여서 엄청 넓게 하나의 섬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찰스 무어는 고무 타이어, 자동차 계기판, 버려진 욕조를 지나치며 플라스틱 세상을 여행했다. 그가 발견한 이 쓰레기 더미는 훗날 태평양 쓰레기 섬으로 이름 붙여졌다. 여기까지가 처음 부분이고요. 태평양 쓰레기 섬이 뭔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쓰레기 섬이 떠다니는 지역은 북태평양 한류대 주변이다. 우리가 바닷물이 이렇게 쭉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 태평양이나 인도양, 대서양 각 지역에서 이렇게 뺑글뺑글 돈다 그래요. 그래서 바닷물이 이렇게 뺑글뺑글 돌다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점점 이렇게 돌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닷물이 일정한 이렇게 방향으로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 우리 한류대라고 합니다. 바닷물의 일정한 흐름인 거죠.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기운기가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할 뿐 내보내지 않는 곳이다. 이 해류는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대륙 사이를 시계 방향으로 돈다. 선생님이 그림을 방금 잘못 그렸는데 시계 방향이면 이렇게 돌아야 되겠네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다가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나 둘씩 쓰레기가 모이면서 하나의 섬이 된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쓰레기텀의 탄생 배경이고요. 뱃사람들은 이곳을 예로부터 무풍지대로 여기며 피했다. 무풍지대는 뭐 아무 간섭도 받지 않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지대인 거죠.
참치나 고래, 상어도 이것을 끓였다. 바람이 없어 생태계가 다른 곳과 교류하지 않는 태평양의 사막이기 때문이다. 이거 비유죠. 비유 중에서도 은유죠. A는 B이다. 그래서 이 한류대 지역은 태평양의 사막이다. A는 B이다. 여기서 A는 한류대가 되겠고요. 쓰레기 섬이 있는 한류대가 되겠고요. B는 사막이 되겠죠. 태평양의 사막이 되겠죠. 자, 119쪽 여러분들 두 번째 단에 있는 글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선생님은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20쪽 23번째 줄부터 하겠습니다. 위에 부분은 이렇게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것과 쓰레기를 그렇지 않다. 문답법이죠. 자기가 묻고 자기가 답하고 있죠. 왜 이런 방식을 쓴다? 강조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1993년부터 동해안 서해안 연안에 멀리 떨어진 바다 3개 구역에 바다의 쓰레기장으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나머지 위에 120쪽 두 번째 단락 요 위에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요 위에 부분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2단의 두 번째 문단 그러니까 15번째 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의 15번째 줄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와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유다. 이에 따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서 최대한 많은 양의 사료나 퇴비로 재활용해야 되는데 원인 첫 번째 뭐다? 이렇게 바다에 쓰레기가 쌓이는 거 기술 부족이라는 거죠. 성공하지 못하고 바다도 버려진다. 또한 축사, 가축을 기르는 곳이죠.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 똥 오줌이죠.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시설도 많이 짓지 못했다. 두 번째 원인인 거죠. 그래서 가축의 똥 오줌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거죠. 힘이 들더라도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리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도 런던 의정서 비상이 걸린 이유죠. 해양 투기를 전면 중단해야 하는 사항의 어떤 사실적 현상이죠. 이런 것이다. 자, 여러분들 121쪽 첫 단은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선생님은 두 단부터 하도록 하죠. 자, 요 앞에 1단의 내용은 우리가 런던 의정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다 쓰레기를 버리는 세 군데 지역에 휴식연을 정해서 한 1, 2년 동안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림으로써 약간 자정작용이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21쪽 2단 두 번째 줄부터 합시다. 휴식연제 덕분에 오염물질이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 나비나 카드뮴 등의 중금속 농도가 미국 해양대기관리처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래서 여기서 임시방편이죠. 근원적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휴식연제는.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간이죠. 바다 쓰레기장 관련 정책이었고요. 물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다. 거대한 쓰레기 섬도 수백 년 동안 파도에 부딪히고 섬도 수백 년 동안 바다에 부딪히고 자외선에 노출되면 조금씩 분해된다. 음식물 쓰레기가 만든 바다의 오염지대도 한류를 타고 퍼지면 점차 오염물질의 농도가 낮아진다. 하지만 언젠가 지구의 자정의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너무 오염되면 이제 자정이 아예 안 된다는 거죠. 미생물들이 다 죽어서 상황을 설정한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그래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각심은 약간 사람들에게 큰일 난다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건을 아끼고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환경 정화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데 힘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지구는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가 끝부분이죠. 해양 오염을 막기 위한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워크북 37쪽을 펴도록 합시다. 자, 이 글은 논설문이죠. 논설문은 뭡니까? 주장하는 글이죠. 어떻게 주장한다? 적절한 근거를 들어서. 그래서 왜 주장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우리 환경 오염을 좀 줄이자. 바다를 좀 아끼고 사랑하자. 이런 거죠. 제재랑 주제는 각자 읽어보도록 하고요. 특징, 흥미로운 사례, 찰스 무어의 사례를 들어서 독자의 관심과 호기심을 이끌어내고 있고요.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해서 글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고 인가,
원인과 결과, 이렇게 바다가 쓰레기가 쌓이면 환경이 오염된다는 거고요. 문제, 해결 구조,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쓰레기를 좀 줄이고 국가적으로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작품 구성은 선생님이 본문할 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태평양의 쓰레기 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이거는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4번에는 우리 해양 쓰레기 배출의 원칙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육지의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의 쓰레기는 바다로 버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해양 바다 쓰레기 처리 과정이 쭉 나와 있고요. 5번은 해양 쓰레기 배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육상에 매립이 안 되니까 우리를 정화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약간 돈도 부족하고 하니까, 기술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니까 그냥 바다에 편하게 버린다는 거죠. 자, 바다 쓰레기장 위치랑 바다 쓰레기장 관련 정책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하는 건 뭐다? 8번 환경오염의 해결책인 거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이랑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네요. 자, 뭐 어려운 내용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다들 수업 들어주느라 고생 많았어요. 감사합니다.